자, 할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396쪽 군역제도, 요즘 말좀 군사제도가 되겠죠. 군역제도와 군사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군역제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양인개병제라는 게 하나 나올 겁니다. 군역제도, 이 계자를 좀 체크해 볼까요? 한자로 이렇게 모두 계자입니다. 양인 이상의 신분은 모두 다 군대 간다는 뜻입니다. 네. 양인이라는 게 대충 어느 정도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산농공상이거든요. 사대부, 농민, 수공업자, 그 다음에 상인. 농민 이상의 신분은 전부 다 군대에 가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민, 그 다음에 양반 관료, 그 다음에 왕실 사람도 마찬가지 전부 다 군대에 가야 됩니다. 이거 양인 개병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야 될까요?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자. 이걸 한자로 우리는 정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은 노동력의 단위입니다. 노동력이 가능한 나이를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정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분에 따른 군역 보겠습니다. 현직 관료, 학생, 향리, 상인, 수공업자들은 군역을 면제받습니다. 현직 관료, 학생, 향리, 상인, 수공업자들. 그 다음에 종친, 그 다음에 애척, 공신이나 고급 관료의 자제, 이 사람들 고급 특수군에 편입됩니다. 군역을 대신하면서 그 대가로 품계와 녹봉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아셨죠? 일반 군인들은 품계는 받지만 녹봉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일반 백성들은 군대를 가긴 가지만 품계는 받습니다. 요즘 말씀 계급이야. 군대를 치면 2등병, 1병 요건 받습니다. 녹봉은 받지 못합니다. 월급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노비는 양인이 아니므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군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특수군으로 편제가 되기도 합니다. 노비들은 특수군의 필요에 따라서 특수군에 편제되기도 합니다. 이건 세 개로 구분할 수 있겠죠. 고려말 연호군이라고 불러요. 연호군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죠? 조선초 잡새군, 그 다음에 조선 후기가 되면 소고군이 만들어지죠. 이거 같은 양천 혼성부대라고도 하고요. 네. 네. 또 예비군적 성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사시가 되면 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평상시에 가끔 훈련만 한 번씩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호법 보죠. 이미 설명을 드렸죠. 세조 이후에 보호법이 실시되어 양인은 현역 군인 정군과 정군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으로 편성됐습니다. 보인은 한 달에 면포 한 필내씩 2필씩 군비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인의 숫자와 그 다음에 보인의 숫자가 조선 초가 되면 합쳐서 80만에서 최대 맥심 120만까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대할 적들은 명나라는 우리가 모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명은 상대할 게 안 되겠죠. 외라든가 여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많은 군사를 가질 필요 없는 거거든요. 우리 조선 초에 뭐 세종대왕 세조 시기 또 태종 시기에 여진과 그 다음에 스시마를 정벌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되게 강성했나봐 이런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군인 숫자가 너무 많아요. 인구 400만 좀 넘는 곳에서 조선 초의 인구가 맥심 군인 숫자가 100만이에요. 4분의 1이 군인과 관련되어 있어요. 너무 많아요, 솔직히. 뭐야 이거? 그 비용이 너무 많은 부담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비용을 우리 농민들의 경제 생활하는데 보탬해 주는 정책을 펼쳤다면 훨씬 더 농민들이
훨씬 더 부유하고 또 편안한 생활을 했겠죠. 되게 힘든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보세요. 5천만 인구에서 우리나라 정식군이 60만 밖에 안 돼요. 대신에 군에 대한 비용은 되게 많이 들어가죠. 대신에 그 나머지 예전 100만, 120만 군대에서 반 줄었잖아요. 그게 생산자로서 나오게 되잖아요. 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장비는 현대화돼야 되겠죠. 자, 이게 보법과 보인에 대한 얘기. 계속 오늘 중복했던 설명이네요. 그럼 군사조직 볼까요? 군사조직. 이것도 설명했던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5.2. 조선전기 5.2입니다. 양인개병제 병농일치를 합니다. 네, 5.2. 전기, 후기, 5.군형, 양인개병제, 병농일치. 여기는 모병제, 모집한다는 뜻이죠. 모병제. 이건 직업군인, 월급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군인들이 근무한다. 여기에 농지가 있다. 여기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2분의 1을 군인에게 가져가고 2분의 1을 이 농지 수확량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이게 법적 근거가 뭐죠? 세조 때 만든 직전수조법이라는 근거를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군포를 굳이 많이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군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농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생산된 양의 일부를 그걸로 대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훗날 이게 변질이 되죠. 병농일치가 변질이 되기 시작하죠. 그죠? 이게 이제 보법이라는 게 등장을 시작하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보법.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보인 또는 봉족이 돼서 자식들의 군량미를 갖다가 대야 된다. 아까 방금 한 달에 한 달에 면포는 옷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면포. 한 필 내지 두 필 내야 한다는 얘기.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이런 제도가 백성들이 힘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군역의 유역화 현상이 벌어지죠. 군인 숫자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400만까지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군인 숫자가 80에서 110만까지 늘어났잖아요. 80에서 110만까지 늘어났다고. 그럼 봐요. 무슨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요역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노동에 차출되는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군인들을 빼다가 일부 빼다가 요역에 쓴다는 거예요. 노동에 쓴다는 거예요. 특히 태풍 분다든가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 이렇게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비리가 터져 나온다는 얘기죠. 대립제.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걸 대립제라 불러요. 사람을 대신 사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이건 뭐죠? 개인의 비리가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전문적으로 군을 대신 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대립군이라 불러요. 이게 이제 노세야 된다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이 역할만 계속 하는 거예요. 결혼했고 자식도 있어.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없어. 돈은 벌어야 돼요. 그 대신 계속 군대만 가주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최전방에, 철책선에 최전방에 얘들이 근무를 하게 돼. 상대방을 마주해야 하는데 노세가 된 군인들이 최전방을 지키고 있어요. 국방력이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지금 여러분 20대 초반에 전부 다 군대 다녀오거든요. 남자들이. 아주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되게 강성한 시기에 적과 마주쳐서 싸워야만이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부패하고 있습니다. 대립제라는 게. 이건 개인의 비리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국가가 비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게 반군 수포제. 그 다음에 군적 수포제라는 게 있어요. 지금 국가가 비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같은 경우 병무청에서 우리 군 업무를 대부분 다 하죠. 병무청이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돈 2천만 원 가져오세요. 대신에 군대 대신 갈 사람 모집해서 그 사람 보내고 내가 1,000만 원 먹겠습니다. 대신 당신은 군대 안 가도 됩니다. 이게 국가의 비리예요. 이게 반군 수포제, 군적 수포제. 이게 군적 수포제가 이제 중종 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미 기술됐죠. 군적 수포제가 유행했던 시기에 사실 옳은 거 물어봤다고. 중종 시기 업적을 하나 골라내는 거예요. 그럼
요즘 문제 낸다면 조광조의 개혁정치를 하나, 지문을 하나 만들겠죠? 조광조의 개혁정책이 뭐냐 하나 선택하겠죠. 그 당시 기출문제 정답은 이륜행실도였습니다. 우리 보통 세종대왕도 상강행실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때는 이륜행실도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정답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쭉 이렇게 있다고. 방군수포제, 군적수포제 이렇게 있다고. 그런 데를 좀 연결해 볼까요? 뒷면입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양역 변통론이 등장하죠. 흐름입니다. 처음부터 왔어야 되는데 이게 유영원이 비판하는 겁니다. 실학자 유영원이 군에 대한 비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안 제시하는 게 이거였어요. 양역 변통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거 요거예요. 이걸로 다시 되돌아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농사 지을 땅에서 농산물이 생산된다면 굳이 국방비를 많이 거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비리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런 땅들을 갖다 우리 보통 둔전이라고 얘기하죠. 둔전. 둔전은 두 가지가 있죠. 군둔전, 그 다음에 역둔전,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군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땅.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지방을 연결하는 걸 갖다 역이라고 하죠. 서울에 출발해 부산까지 간다면 중간에 평택 또는 수원 지역에다가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역을. 그래서 1박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다음 행선지로 그럼 쭉 가다가 저기 대전쯤에 좀 저치원 쪽에 이렇게 역을 하나씩 만드는 것들이죠. 그럼 그 지역에 군인들이 거주하는 것과 영리들이 근무하는 곳에 이런 땅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군둔전, 역둔전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역 변통론이에요. 그래서 되게 농민들이 그 당시 국방비를 많이 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 아시는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이제. 정말 잘 나오고, 별표 5개짜리. 이영적부터 균역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별표 5개입니다. 그 사이 뭐냐면, 우리가 군인들이 쓰기 위해서 국방비, 군포를 2피씩을 냈다는 거예요. 옷감 얘기는. 이 옷감을 만드는데 2피씩을 냈다는 거예요. 사서 내는 게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농민들이 직접 어떻게 해요? 이런 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금이야 포가 하얀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염색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브랜드도 붙이죠. 그전에는 포를 만들 2피씩을 납부한다는 거예요. 알다시피 영조가 처음부터 왕이 된 사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연인군이잖아요. 자기 이복 형이 왕이잖아요. 경종이잖아요. 경종이 근데 좀 병약해요. 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연인군은 궁궐에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세자기 때문에. 밖에 나와 생활한다고요. 그럼 백성들 삶을 되게 많이 깊이 있게 살펴봤어요. 백성들이 지나가는 모습들을 봤더니, 살아가는 모습을 봤더니 되게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하십니까? 봤더니 군포를 막 열심히 짜고 있는 거예요. 포를 짜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짜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세금 내려고 짜는 건 이것도 몰라? 이런 식이에요. 몇 필 짭니까? 2필 내야 한다는 거예요. 몇 개월 걸립니까? 2필 짜는데 거든요. 6개월 정도 소요받는 거예요. 이 6개월 너무 많은 소비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농민들이에요. 이 농민들이 그 시간에 농사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지. 야, 이게 너무 많다. 그래서 한 필로 줄이자. 그래서 본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필로 줄였어요. 이걸 뭐라 불러요? 균역법이라고. 균일하게 역을 줄였다. 그래서 2필에서 한 필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말로 균역법을 포를 감해줬다 해서 감포론이라고도 불러요. 감포론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결국 2필을 받던 것들이 한 필로 줄어들었잖아요. 감해졌으니까. 자, 좀 이쪽으로 옵시다. 공간이 없어서. 그렇다면 국방 예산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국방 예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야 돼? 보안책이 나와야 되겠지. 그 보안책이 우리 시험에 대빵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별표 5개짜리. 균역법의 보안책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응? 그걸 한번 보자고. 첫 번째 이게 결작이라고. 결작. 토지를 가지는 사람들 지주라고 하지. 지주들에게 토지 한 개당 이두씨의 세금을 더 걷었다고. 이두의 세금을 더 걷었다고. 두 번째, 선무궁간포라는 게 있다고. 세 번째가 잡세라는 게 있다고.
잡세는 어세, 염세, 선세, 선박세라고 봐야 되겠죠. 봐봐요. 선무군관은 양반이 아니에요. 양반은 아닌데 되게 돈을 많이 벌어서 양반이 행세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를 겁박해서, 네 양반도 아니잖아. 근데 양반하고 있잖아. 근데 앞으로 전쟁되면 니들 쫄병을 군대 입대해야 돼, 자식들아. 이러더니. 근데 니들 장교를 입대해줄게. 니들 선불 내가. 선무군관파예요. 그 다음에 잡세. 원래 잡세는 처음 거둔 건 아니에요. 원래 잡세는 호조에서 걷어서 쓰던 돈들이었어요. 근데 국방비가 부족하니까 호조에서 병조에서 넘겨가는 거예요. 그 병조에서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쉽게 해서. 니네 가져갔던 거 빼. 우리가 가져갈게. 그래서 어장을 가진 사람들, 염전을 가진 사람은 선박을 가진 사람이 세우고 이게 부안책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흥선대원군대 가면 호포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왜냐면 양반들은 기존의 양반들은 국방비를 안 냈단 말이야. 왜? 지체내분 신분이라고 해서. 근데 호포법이 말은 가가호 매기는 거거든. 모든 사람이 다 집이 있다고. 집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거야. 이게 호포법이에요. 호포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말로 양반도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도 세금 내고 다 같이 내는 거잖아요. 그 호법을 같은 말로 동포법이라고도 불러요. 쭉 한 줄로 쭉 나열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좀 하다 보니까 칠판이 좀 좁아졌습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가로로 쭉 이제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데 좀 시작을 잘못했어.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 기억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별표가 여기서 지금 별표 한 5개 남았어요. 무조건 나와요. 아까 대동법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대동법, 균형법은 우리 공무원 시험에 별표 5개씩이에요. 무조건 나와요. 매년 나와요. 근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죠? 예. 뭐, 기억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수습시켰다고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중앙군하다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정군, 갑사, 특수병이 있죠? 3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정군, 현역군인 요즘 치면, 번상, 교환근무, 교대근무, 그 다음에 풍계만 받습니다. 풍계, 계급만 받는 뜻이죠. 월급 없고 녹봉 없어요. 갑사, 이거 무과 합격자들이 두 가지 다 받겠죠. 녹봉과 풍계. 특수병, 왕족, 공신, 고관의 자제, 마찬가지 풍계, 녹봉 다 받습니다. 지방군 가족, 지방군, 영진군, 네, 지방에 머무르는 걸 영에 머무른다. 그 다음에 진관체제, 세조 이후에 입군체제가 지역방위체제로 왔다. 이선에 배치되었다. 장기전에 유리하다. 그 다음에 수군, 강연해 안에 오늘날 지금 해군이죠. 해군이 있었다. 잡세권 잠깐 언급드렸죠. 여기 조선 초에 네, 양철 혼성부대, 노비도 여기 포함됐다. 잡세구에는 기본적으로 농민군은 정병은 여기 농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농민은 정군에 편입되긴 해. 여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잡세군에는 꼭 옆에 저 오른쪽에 농민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정군에 입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승방약 체계, 병종 때 을묘예변을 계기로 재승방약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군 배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입군체제, 진관체제, 그다음에 재승방약체계. 바뀌게 된 원인은 을묘예변 때문에. 자, 을묘예변 설명할게요.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일본이 공격이 왔다고. 여기 해남 앞바다로 왔다고, 해남 앞바다로. 땅끝마을 해남 앞바다로 왔다고. 얘들 왔는데, 해남 앞바다에 아무도 없는 거야.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딱 배를 대고 하얘게 그치. 요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 그 이름 뭘까요? 진관체제였기 때문에 가능해요. 진관체제 그 당시에 2선에 배치다고. 제1선에 군대가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재승방역체로, 을묘예변을 계기로 재승방역체로 왔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 진관체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재승방역체로 바꿨다. 을묘예변 계기로, 명종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꼭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과 통신 398페이지. 교통과 통신.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 10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하는 부분이니까 빨리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여권제, 공문서 전달과 간물의 수송, 도로에 30리마다 500개 정도가 설치되었다 정도 가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원, 지방관하 근처나 역 주변에 중간지역에 설치되었습니다. 숙박시설, 공무원 업무 수행 중에 이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증거에 나오는 뒤에 원자가 있는 게 장호원, 경기도 이천에 남아있죠. 그 다음에 조치원, 충청도 지역에 있죠. 조운제, 고래도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랬죠. 조선도 있습니다. 지방에 거둔 조세를 조창에 보관하죠. 그 조창에 보관은 서울 용산과 서강, 원래 서강대학교인데 마포 쪽이죠. 경창으로 운송하는 제도입니다. 운송하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나요? 고려시대는 조창에서 경창까지 운반하는 사람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지방관이었고요. 조선시대는 조졸이라고 했습니다. 운송 책임자가 고려와 조선 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창에서 경창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조졸이라고 하는 관리가 있다고요. 조절은 관리. 지방관들이 역할을 하게 되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봉수제. 국방선 신속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의 목멱산, 남산이죠. 예전에 다 허물어지고 없었는데요. 몇 해 전에 지금 다시 복원시켰죠. 여러분이 가끔 남산에 가시잖아요. 남산에 가도 유명한 게 돈가스 먹으러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남녀 간에 연인끼리 와가지고 뭐 합니까? 열쇠에다가 I love forever 적어서 열쇠를 딱 걸어 놓잖아요. 그 밑에 올라가기 전에 그 밑에 꼭 보고 올라가세요. 봉수대가 새롭게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출발해서 전국 각지에 전부 다 봉수를 피워서 위급한 상황을 서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봉수입니다. 낮에는 연기로, 그죠? 밤에는 불을 통해서 알렸다. 종착점이 목멱산, 남산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임질왜란에 데 실패했습니다. 왜냐면 임질왜란 시기에 일본의 애들이 부산 앞바다로 왔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부산 앞바다에는 봉수들을 먼저 점령해 버렸어요. 왜냐면 봉수 불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피워지거든요. 평상시 적이 접근했을 때, 위급했을 때, 전쟁이 붙었을 때, 점령당했을 때 총 5개까지 나오거든요. 이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정말 유치했어요. 근데 이게 기본인데 이게 수업 시간에 잘 가르치질 않거든요. 이게 틀린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 봉수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명나라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원을 하거든요. 일명 조명연합군이 와서 임질왜란을 갖다 우리 슬기롭게 이겨내는데 명나라 애들이 와서 하는 거 보니까 파발제, 보발제, 말을 타고 달려서 문서를 전달하는 방법. 보발은 뭐죠? 마라톤 선수처럼 열심히 달려서 알리려고 하는 것들. 이게 더 효율적이었다. 그래서 임질왜란 이후는 파발제 또는 보발제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은 공조에서 관리하였다. 여기 기발과 보발이 그런 뜻입니다. 기발, 보발, 기는 뭐죠? 말을 타고 달렸다. 보는 우리가 달려서 다녔다. 기발 25리마다, 보발 30리마다 두게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등용 볼까요? 지울게요. 페이지 399페이지. 이거 먼저 항상 나오는 게 이제 고려하고 조선의 관리 등용을 항상 이렇게 비교할 거니까 아마 시험도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구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등용제도 보겠습니다. 자, 과거제도, 관리선발제도, 과거와 음서 청거를 통해서 선발하였다. 조선시대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공통점이겠죠. 능력 있는 사람이 시험을 봐서 요즘 말로 쓰면 공채죠. 공개처형 들어가는 방법. 음서, 아버지 빼기야 쉽게 얘기해서. 매품, 고려는 5품, 조선은 2품. 단, 조선의 3품의 자료도 갈 수 있었다. 오늘 배웠죠? 뭐죠? 기억 안 나죠? 대운 물어보면 안 납니다. 잘 찾아보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못 찾죠? 대까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천거제도. 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내 인격 수양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내가 어떤 등용을 목적으로 공부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천거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고려 중기 중종시기 조광조에서 처음으로 혈량가라는 게 처음 등장했죠. 천거제죠. 네, 능력 있는 인사들을 갖다가 천거하는 방식도 있었다. 과거의 종류. 문관을 뽑는 문과와 무관을 뽑는 무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 이렇게 크게 나뉘었다 정도. 특징, 개인 능력 중심 음소 혜택이 축소됐다. 조선은 고려에 비해서. 고려는 음소 혜택자 훨씬 더 성질이 빨랐다. 조선은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 무과. 무과는 네, 볼까요? 고려 때 예종 때 잠시 한번 예종 때 갈겼으면 이게 글자가 좀 이상해져. 예종 때 잠시 실시했다. 잠시이고 결과적으로 고려시들은 무과가 없는 걸 봐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 고려말에 시작된 무과가 조선시대 정비대에 시행됐다. 물론 이제 예종도 한번 나오지만 공양왕도 한번 나와요. 마지막 왕이었던. 그래서 지금 지문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려말에 시작된 무과가 조선시대 시작되어 정비대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문과가 무과보다 우대되었다. 그러니까 조선은 이제 본격적으로 무과가 시행됩니다. 무과가 시행됩니다. 이해 가셨나요? 무과 합격자들 같은 보통 우리 갑사라고 하죠. 갑사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식 장교를 배출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려 조선의 무과 정도 이렇게 구분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과 생진과라고 하죠. 속과에 생진과 또는 사마시라고 합니다. 볼까요? 생진과. 문과에 비해 생원과 유교 경에 뛰어난 학자들을 모집하는 시험이었다. 진사과는 한문학에, 그래서 과거 시험은 문과는 크게 두 과를 보는 거죠. 생진과라고 하죠. 생진과. 생원시, 진사시. 그래서 앞글자만 따면 돼요. 생진과. 초시에 이렇게 시험을 두 가지로 봤다는 뜻입니다. 생원시는 유교 경전을 얼마만큼 잘 익히고 닦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유교 경전을 테스트하는 거다. 진사시는 유교 경제를 기초하에 여러 가지 사례들, 논문들을 총종합해서 시무책을 쓰는 겁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 개혁책이겠죠. 시무책을 얼마만큼 제시하느냐, 제안하느냐 이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건 훨씬 더 생원시보다는 진사시를 훨씬 더 알아주는 시험이었다. 이건 이미 설명드려도 고려시대예요. 그죠? 훈구학의 영향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훈구학의 영향은 결국 뭐예요? 진시황의 분설 경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생원시와 진사시 정도 보겠습니다. 절차. 1차 초시점이라고 하는데요. 각도의 인구 비율에 밑줄 긋고 별표합니다. 약 700명을 뽑았다. 복시 2차 시험 100명인데요. 각각 이건 성적순이에요. 성적순이라는 얘기 뭐죠? 능력별이에요.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가끔 이거 말장난 치는 거 되게 있어요. 네. 초시 인구 비율, 복시 능력별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 꼭 기억하시고 합격자 100패 하얀색 천에다가 검정색 글씨로 합격증을 주는 겁니다. 이때 합격증을 받고 생원과 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어시간 고문 시간에 그렇잖아요. 김생원, 이진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김생원, 이진사는 벼슬자리가 아니에요. 지방의 일자 합격자는 합격했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뭐죠?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보이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양반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홍길동씨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홍진사 댁, 김산 댁, 박진사 댁, 김생원 댁, 1차 초시 합격했던 사람 집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가 보죠. 대가. 자, 예비시험인 속과 합격한 생원열 진사가 성균관에 일정 기간 수학하여 응시 자격이 주어졌지만 일반적으로 생원열 진사만이 자격으로 가능하였습니다. 후기에 들어선 생원 진사를 거치지 않고 대가에 응시하는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 절차 보시죠. 초시, 인구 비례. 박스입니다. 복시, 최종 합격자 33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시, 왕 앞에서 보는 시험인데요. 33명이 다 합격합니다. 근데 이게 갑, 을, 병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첫 발령이 급이 달라집니다. 장원 1명, 갑 2명, 을 7명, 병 23명. 그래서 그 장원 급제자를 3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3, 7에 23이에요. 3, 7에 23. 갑을 병이 3명, 7명, 23명. 선생님 어떻게 곱셈을 이상하게 합니다. 3, 7에 23. 네, 수학 아니고 산수 아니고 곱하기 아니에요. 우리 국사에서 하는 곱하기입니다. 3, 7에 23. 갑을 정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과 합격자를 이렇게 구분해서 정오품, 정오품, 6품, 7품 이런 식으로 첫 발령이 급수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합격자는 홍패를 받습니다. 네, 홍패. 홍패는 지금 앞에 다시 가죠. 390페이지 보시면 빨간색 비단천에서 검정색 글씨. 우리가 하얀 천에는 백패. 홍패를 지급받았습니다. 장원부터 6, 7, 8 이런 식으로 첫 출근 직급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문과 가죠. 예비시험 속과는 없습니다. 문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지방에서 보는 시험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시, 복시, 전시입니다. 초시 70명, 그 다음에 각도 향시 120명, 총 190명이 선발됐습니다. 복시 23명이 동그라미칩니다. 문과는 33명, 여기 28명. 기출이 한번 됐죠. 38하고 33하고 28 살짝 바꿨죠. 문과를 바꿔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여기 장원급제 없습니다. 장원급제 없이 갑, 을, 병 이런 식으로 3, 5, 20이겠네요. 이게. 자, 응시 과목 무예 뭐 18반 무예라고 합니다. 18반 무예. 그 다음에 경서, 유효 경전도 좀 해야 돼요. 무식하면 안 돼요. 병법서. 그 다음에 뭐 일부는 여기 빠져 있으면 일부 경국대전도 포함돼요. 경국대전도 여기 시험 과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형법시험이야. 경찰들이 보는 형법시험도 들어가 있어. 자, 장원 없고 합격자를 선달이라고 불렀다. 선달에 동그라미 쳐봐요. 선달. 장원을 선달이라고 불렀다. 홍패를 지급받았다. 정기시험이 식년시보다, 식년시는 3년마다 보는 시험입니다. 식년시보다 국방상 필요 등의 이유로 별시에서 많은 인원을 뽑기도 했다. 별시에서도. 잡과 기술관을 뽑는 시험이었다. 3년마다 치렀다. 식년시, 초시에 복시만 있고 전시는 없다. 잡과는 전시가 없습니다. 100회 받습니다. 최고 정상품 당하관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응시 자격, 법제적으로 천일을 제하고 과거 응시 특별한 시험 누구나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양의 이상 시험을 누구나 볼 수 있다. 고려 조선 공통의 법제적으로. 그러나 실제는요. 농민들이 보기 거의 어렵죠. 공부할 시간이 없죠. 농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일반 백성들은 거의 어려웠다. 그 다음에 서울과 중간 계층은 주로 문과나 작가에 응시했다. 응시 제한, 문과의 경우 탐관오리의 아들, 재간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울계는 응시를 제한하였다. 문과 작가에는 제한이 없이 응시 가능했다. 실시 시기, 정기시 3년마다 보는 시험. 이걸 식년시라는, 중국에서 식년시 있는데 우리가 이 제도를 그대로 가져서 썼다. 비정기시험 볼까요? 나라의 큰 경사가 있을 때 보는 시험, 증광시. 광자는 빛광자이기 때문에 왕에게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보는 시험을 증광시라고 합니다.
국왕 즉 이의 일반 경사 때 별시, 국왕이 성균관의 문매 참배시, 알성시, 성현을 아련했다. 공자의 묘를 아련했다. 그 다음에 국가의 경사에서 창경구에 볼 춘당대에서 보는 시험인데 이걸 춘당대시. 지방 유학생의 학업 권장을 위해서 보는 백일장. 네. 하나 추가해보니까 특이한 거 하나 있습니다. 황감시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책에 안 나와있어도 특이한 거 하나 써야 기억나세요. 황감시. 제주 목사가 귤을 보내올 때 기념으로 보는 시험이 있어. 네, 되게 특이한 시험이죠. 귤을 감으로 봤다는 거, 누런 감으로 봤다는 거지. 그래서 황감시라는 시험도 있었다. 살짝 적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떡할 거야, 맞춰야지. 선생님, 그때 스쳐 지나가서 얘기했는데 나와버렸어요. 맞았어요. 근데, 귤을, 노란색 감으로 봤대요. 한감시. 좀 특이한 케이스라 선생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리 시험. 치제. 하급기술관, 하급군인, 치제. 이과. 서리, 하급관리 보는 것. 중앙의 하급관리. 향리, 지방의 아전 등을 선발하는 시험. 이품 이상의 자제들에게 시험을 보지 않고 등용하는 제도. 천거, 각을 거치지 않고 3품 이상의 고관의 추천을 받아서 간단히 시험을 치는 후 간직에 나가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게 중종 때 조광조에서 만들어진 혈량과. 혈량과를 실시한 이유는 조광조가 사림을 좀 많이 등용시켜서 사림의 파워를 좀 키울 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학자들이. 도대체 혈량과 몇 명 정도가 천것에서 왔는가 찾아봤더니 한 18명 정도. 한 18명 정도가 천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온 것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 과거시험 구분하는 요건 좀 비교해서 꼭 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인사관리제도 볼까요? 인사관리제도. 임기제. 순자법이라 불러요. 예전 표현 방법으로. 일정한 근무 시간을 정하여 기간에 따라 승진하거나 다른 간직으로 옮길 수 있다. 승진을 하기에는 일정한 기간을 채워야 된다. 우리 공무원도 지금 있습니다. 네, 임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인사고가. 지금도 고가제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첫 발령 나가지고 막 계장님, 과장님한테 막말 막 대들고 그러면 안 돼. 이건 안 하더라도 최소한도 업무에 있어서 철저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도 되게 중요하다 봐야 되고, 대민 봉사도 되게 중요하다. 이게 세 가지 다 중요해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고가제 또는 포평제라고 합니다. 관리의 승진 또는 자천을 위해서 고관들 1년에 2회 하급관리의 근무 성적을 평가합니다. 이해 가셨나요? 네.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됐죠? 이렇게 인사제도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403페이지. 선비들이 숲을 이루었다. 예, 16세기. 지방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중앙으로 진출했어요. 이렇게. 중앙으로 진출했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과거 시험을 통해서. 가지 못하고 아직 지방에 있는 사람들 뭘까? 이건 살림이라고 해요. 전후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지방에 있는 살인들을, 지방에 있는 유생들을 살림이라고. 이건 전후에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가끔 출제되기 때문에 핵심은 중앙에 있는 사람들, 지방에 있는 사람들. 기초적인 거예요. 되게 기초적인 건 알면 쉬워지는 거예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다고. 다음 살림에 대한 설명이다. 살림이 등장했던 시기의 설명을 옳지 않는 것, 그러면 전 후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 후기와 전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전기 후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뭘로 나눈다고? 그 기준점은 1592년 임진왜란의 기준을 잡는다고. 전기 후기. 오케이. 기억 잘하셔야 돼요. 살림을 언제 논의한다고? 전 후기. 요건 16세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훈구하고 살림이라는 게 단어가 나오죠. 훈구파. 잘 보세요. 훈구란 말도 있고 관악파란 말도 있을 거예요. 근데 통상 이걸 15세기를 칭하는 말들이에요. 요건 16세기를 칭하는 말들이죠. 그죠? 훈구 볼까요? 이건 훈구는 조선 건국 세력이에요. 자, 건국을 한 다음에 훈을 받았어요. 공훈을 받았다고.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백일장이라든가 뭐 그림 그리기 대회 초등학교 시절 나가보면 훈포장을 받죠. 상장도 받고 조그만 노트라든가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전 같은 걸 좀 받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도 선생님 서재에 사전이 있더라고요. 국어 사전이. 네,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한문 사전도 있었어요. 선생님 백일장대에 상을 많이 탔나 봐요. 역사를 공부할 게 아니라 국어를 전공했으면 어땠을까? 유명한 작가가 되지 않았을까? 가끔 몽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훈을 받았다는 거야. 훈 포장을 받았다. 그리고 구자는 애구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훈 포장 받고 권력을 잡은 지 되게 오래됐다. 100년 정도 됐다. 오래된 세력들 얘기합니다. 훈 포장을 받고 되게 오랫동안 권력을 잡았던 세력들. 그 다음에 관학파라고 그랬잖아요. 관에서 공부하는 거, 이 시기에 조선시대 관이 뭐가 있어요? 국가기관의 학교가 뭐겠어? 성균관이겠지. 지방 초실 학교가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균관 입학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고 초시 입학자들이 하는 게 성균관. 그리고 복시를 통해서 33명이 선출되죠. 그리고 왕 앞에서 보는 시험을 우리 뭐라 본다고 그래서 전시라고 한다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이야. 관학파야. 관을 어떻게 약자로 쓰면 될 것 같아? 성균관이라고 쓰면 되겠지. 성균관에서 공부해서 복시와 전시를 합격해서 관직에 나갔던 세력들이다. 이걸 훈구파 또는 관학파라고 합니다. 구분됐어요? 두 개 뜻 단어 자체가 다 15세기를 칭하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훈구파 해도 상관없고 관학파 해도 상관없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지. 아주 센 기초야. 16세기 15세기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어요. 신진사대부들이죠. 신사대부 중에서 온건파와 급진파가 있었잖아요. 급진파가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조선을 건국했잖아요. 고려는 썩었다. 근데 신진사대부 중에서 온건파 같은 세력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색, 길재, 정몽주. 이 후손들은 전부 다 낙향했어요. 나는 이성계와 같은 사람과 힘을 합칠 수 없습니다 했던 사람들. 낙향했다고. 건국 반대했던 사람들이라고. 낙향해서 후학을 양성했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평생 한 개 공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후학들이 짱하고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은 과거시 못 보는 거, 손자도 못 보는 거 이렇게. 100년쯤 지나고 하는 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공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유교 공부하다 보면, 성리학 공부하다 보면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는 게 있다고. 내 몸을 갈고 닦는다는 얘기야. 그러한테 뭐죠? 제가 내가 정년기가 되면 결혼을 하잖아요. 우리 가정을 꾸려야 되고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수신제가 치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일반 백성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잖아. 뭐가 돼야 돼? 고위 관료가 되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잖아. 조건이 뭐야? 과거 패스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과거 패스자고 입으로만 계속 수신제가 치고 평천을 액치면 되냐고 이게. 말뿐인 거잖아요. 되게 필요 없는 학문이 되는 거잖아요. 평천하에 관리할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천하를 다스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유교에서 보통 생각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사나이가 공부를 하는 이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의 목적이고, 내가 갈고 닦아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린다. 나사를 여기 딱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 치고 어떻게 하지? 우리 할아버지 말대로 계속 폰만 닫다가 시간 다 가고 시골에 사는 촐로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는 태어난 게 고려 사람이 아니다는 거야. 조선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나는 조선 사람이야. 100년이 지났지. 그렇지 않겠어? 자,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이 과거 시험을 더 중앙 전교에 진출해. 나보다 공부 좀 더 못했던 친구들이. 근데 나는 지방에 촌놈이 돼 있는 거야. 이거 아니지 않는 얘기지. 나도 공부해서 합격해야 되겠다. 시험을 보면서 꾸물꾸물 나오기 시작했어, 얘네들이. 요거들을 살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보세요. 15세기가 훨씬 더 인구가 관료들이 많았겠지. 그래서 16세기 살인들이 꾸물꾸물 들어와.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어? 자리가 한정돼 있다고. 관료들이 자리를 차지가 한정돼 있다고. 이건 빈틈을 찾고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15세기 사람들과 16세기 사람들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우리 뭐라 불러요? 사하라고 부른다고. 사하. 선비들이 막 서로 싸웠어. 훈구나 살인은 똑같은 선비인데 싸우는 거야. 그리고 다쳤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하예요. 도대체 어디서 싸웠냐고 물어봐. 지방이 아니라 서울에서 싸웠어. 도대체 얼마쯤 싸웠을까 봤더니 한 50여 년 정도 싸운 것 같아. 이게 사하의 특징이에요. 15세기에서 16세기 넘어가면서 자리 다툼이 일어났다. 치고 들어가려고 한 자와 지키려고 한 자들. 서울에 싸웠다. 중앙에 싸웠다. 얼마쯤 싸웠나 봤더니 한 50여 년간 싸운 것 같다. 됐나요? 조금 이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이제 기본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고요. 403쪽에 훈과 살인이 된 그 족보들을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사대부. 자, 같이 보겠습니다. 혁명파, 고려 말에 정도전, 조준, 원건파, 정몽주, 길제. 조선 초기 이르들 관악파라고 하였다. 대표 인사 권근 같은 인사들, 관악파들 성균관에서 나왔고 집현전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사학파, 김숙자, 김종직, 이색부터 출발합니다. 이색, 김숙자는 김종직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숙자는 길제의 학맥을 물려받았다 보시면 돼요. 이색, 길제, 김숙자, 김종직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훈구파들, 성종 때 훈구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계 진출한 사학파들과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산군 명정도 마찬가지 훈구파들이 있습니다. 공을 세웠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살인파 대결합니다. 자, 살인파, 훈구와 살인이 아까 싸웠다고 그랬지. 그지? 훈구와, 어디 있어? 좀 적어볼까? 훈구와 살인이 싸웠잖아. 이렇게. 누가 승리했을 것 같아? 이렇게 싸웠어. 16세기 이후부터는 다 살인이 집권해버린다고. 그럼 15, 16세기 싸워서 승리한 사람은 누구겠어? 당연히 살인이겠지.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훈구가 승리한다고. 살인이 패배예요. 근데 16세기 어떻게 살인이 지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니. 그래서 공부하는 거지. 뭐야? 훈구가 승리했는데 승리했을 때 훈구의 연령층이 다 40대 중후반 50대들이었어요. 좀 일정 10년 정도 지나니까 뭐죠? 자연도태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살인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왔어요. 되게 안타깝죠? 나 살인인 줄 알았어, 선생님. 그런 게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살인파는 어디를 중심으로 세력을 모았을까? 서원, 향약, 밑줄 긋고 별표. 색깔표 좀 칠했으면 좋겠다. 별표. 서원과 향약을, 이건 공부하는 장소들이죠. 서원은 공부하는 장소. 향약은 지방의 제지사족. 그러니까 양반들 얘기하는 지방의 토호들이 만든 게 향약이야. 우리 지방의 약속.
중앙에는 경국대전, 국가의 법이 있고, 지방에는 우리 고을에 약속할 수 있는 법, 향약이라고 불러. 이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국가의 경국대전과 지방의 향약이 한 바퀴처럼 수레가 돼서 자동차가 굴러가듯이 같이 굴러가야 된다, 공존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중앙 집권 국가가 이루어지면서 지방 자치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예요. 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국대전과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향약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고을의 약속이에요. 우리 고을의 약속은 결과적으로 뭐야? 지방의 토호들, 다르게 표현하면 제지사족이라고 불러. 그 제지사족들이 파워를 가지고 향약을 주도하게 돼요. 그래서 양반 사회가 중앙이든 지방이 계속 끌고 가는 거야. 기득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법이 향약이에요. 됐습니까? 됐죠? 네. 선조때 살인파가 집권하게 되었다. 이때 기호학파와 영남학파로 나눴다. 기호학파는 오늘의 서울, 경기, 충청 일부 지역들. 영남학파는 말 그대로 오늘날 영남학파들. 기호학파는 이제 대표적인 인사가 이이. 그 다음에 영남학파는 대표적인 사람 이항. 그래서 이항과 이가 되게 잘 나온 이유가 동인과 서인의 영수로서 또 학문으로서도 되게 유명한 인사들이기 때문에 시험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다. 기본적인 것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00 잠깐만요. 404쪽 잠깐 그 그래프를 한번 보고 갈까요? 그 살인의 기본을 여러분 쭉 보시면 돼요. 정몽조, 길제, 김숙자 쭉 나가는 거. 그 박스 보세요. 훈구와 살인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훈구파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정치를 어떤 걸 이상으로 보냐에 따라서 폐도 정치라는 게 있어요. 폐도 정치의 비주얼을 보습니다. 폐도 정치. 폐도는 이제 맹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맹자에. 무슨 얘기냐면, 군주가 능력이 부족하면 바꿔야 된다, 체인지해야 한다. 이게 폐도 정치예요.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도진이 이성계를 설득할 때 맹자라는 책을 선물하죠. 즉 군주가 능력이 좀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가 비슷해요? 오늘날에? 존 록의 사회계약설과 유사해요. 네. 존 록의 사회계약설 유사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주례에 밑줄 그어야 돼요. 잠깐 언급드렸죠. 주례. 주나라 입법서죠. 정치, 그 다음에 행정 조직안에 관련된 부분을 기초로 한 게 주례입니다. 그리고 정도전이 그걸 기초로 쓴 책이 뭐예요? 조선 경국전이에요. 조선 초기에 관료들은 조선 경국전의 원형이 나올 수 있는 주례를 한 책을 읽을까 안 읽을까? 당연히 읽어야 돼요. 기본서가 되는 거예요. 기본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주례하고 주자가례가 있는데 이걸 혹시 줄여서 쓴 용어 아닙니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자는 주의가 남송 때 주의가 쓴 사대부들이 지켜야 할 기본 질서를 얘기합니다. 사대부들이 뭐든지 이걸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간혼상제. 국가의 관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공부 열심히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오늘 관료 된다는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결혼한 문제, 너 오늘 나 참 마음에 들어, 너 마음에 들어, 오늘부터 같이 살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연애 과정이 있을 거고, 양가 부모의 설득 과정도 있을 거고, 또 살만한 집도 마련해야 되고, 신혼 살림도 마련해야 되고, 그죠? 또 가장 중요한 마음도 맞아야 할 거 아니야. 부모님 상담은 돌아가셨네? 갖다 묻을까? 안 되죠. 절차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해년마다 제사 한 번쯤은 지내지 않나요? 조상에 대한 제사들? 절차가 있잖아요, 되게. 주례는 이거예요. 주나라는 뜻이에요, 주나라. 중국 출발한 나라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중국 역사 공부할 때 가끔 주례라는 얘기 좀 한 적이 있잖아요. 주례.
주나라의 예법사라는 얘기잖아요. 정치라든가 행정 조직안에 관련된 밑그림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이걸 정도준이 이걸 수행했다고. 그 책이 뭐야? 조선 경국전이라고. 우리 조선의 그 법전 중에 가장 빠른 거라고요. 정도준 개인이 만들었다 이걸 사찬사라고 한다고. 요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주례, 주자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례를 국가의 통치 이념을 중시하였다. 그래서 기출에 한번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조선 초기 사대부들은 주례를 탐독하였다. 있어요. 맞아요. 그건 맞는 지문이. 왜? 조선 경국전의 기본이 여기야. 읽어볼 수 있다는 얘기. 가끔 이거 보지 않나, 여러분들?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원서를 강독하는 게 있어서 전공 과목 중에 그저 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죠.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에 원서 강독이 되게 많죠. 근데 원서 강독하려면 되게 힘들죠. 실력은 부족한데 일일이 전부 단어 찾아가면서 문법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찾는 게 머리 쓰다는 게 그때 가장 머리가 잘 돌아가죠. 그리고 해석서가 어디 있을 텐데 다 뒤져보는 온갖 도서관 다 가지고 친구들 다 찾아보고 선배들 다 뒤져봤더니 있어. 선배가 누가 여기. 그걸 입수하잖아요. 도움이 되는 거죠. 왜? 내가 다 해석이 온 것처럼 내가 해석 잘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원서 강독을 하죠. 또 원서 가지고 수업을 하죠. 교수님들께서. 그죠?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원서 강독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해석서가 있고 원서 강독할 수 있는 원서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서예요. 원서. 이건 해석서 쉽게 얘기했어. 우리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쉽게. 또 자기 입맛에 조금씩 바꿔놓은 것들을 보죠. 당연히 원서 강독인 주례를 읽어야 되겠죠. 탐독해야 되겠죠.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살인정치 보면 왕도정치라고 되어 있어요. 왕도정치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실은 훈구 세력에서 패도정치에다가 왕도정치도 같이 들어가요. 실은. 사람은 어지러야 된다. 인과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뜻이냐. 왕도정치예요. 네. 사림들이 뭐죠? 왕도정치를 추구합니다. 사림들이 왕도정치를 추구합니다. 왕은 모름지기 어지러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된다. 결과적으로 뭐야? 공부를 많이 해야 쌓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상소문을 읽을 때 대부분 이런 게 있죠. 사극품. 전하 수신하시옵소서. 몸을 갈고 닦으시옵소서. 당신 공부 덜 됐어요. 몸 수양 더 하세요. 막 이런 거예요. 수신하시옵소서. 아까 수신제가 치고 평천할 때 얘기잖아요. 관리들은 공부 엄청나게 해서 과거 시험을 온 사람들이잖아. 내가 보니까 너 공부 정말 안 하는 새끼 같아. 이렇게. 해서도 이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아, 자식아. 수신하시옵소서 하는 이유가 그거야. 이게 나오는 단어들이야. 학문, 훈구세력도 사장을 중시했습니다. 대신에 사림들은요, 경학을 중시했습니다. 경학은 유교 경전을 중요시했다는 뜻이에요. 사장은 글을 쓰는, 즉 문학 작품을 쓰는 걸 되게 중요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한문학과 관련된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한문학과. 글을 쓰는 걸 되게 중시하면 훈구세력은 한문학이 발달하게 돼요. 가로열고 하나 적어놔야 빠져있다, 지금. 한문학이 발달됩니다. 글을 쓰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경학은 유교 경전 열심히 쓰고 암송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한문학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림 시기에는 한문학이 지어져진다 적으시면 돼요. 한문학이 지어져진다. 성향 밑에 훈구세력 당군 숭배. 당군을 숭배했다. 당군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다. 왜일까요? 나라를 처음 건국하잖아요. 나라를 처음 건국하다 보면 되게 불만을 가진 말하는 세력들, 그럼 조선 건국에 반대하는 세력, 되게 여러 세력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당군이라는 모체가 참 좋아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군이라는 게. 그래서 당군이 여기 들어가게 돼요. 당군사상.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갈까요? 샤머니즘도 들어가요. 네. 우리 전통 이제 무당 있죠? 네. 하나로 뭉쳐야 할 필요가 있다. 뿔뿔이 흩어진 것도 민심을 갖다가. 조교도 필요할 것 같고요. 풍수질도 필요하고요. 조선 건국사에는 이런 게 다 들어가요. 하나로 이렇게 단합할 필요가 있다.
그 단군 숭배가 하나 들어갈 것 같고요. 16세기가 된 뭐가 있나요? 기자 하나 밑으로 보세요. 기자 숭배 사상이 있다. 고조선 사회에 얼수간 사회에서 기자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주나라에 기자가 건너와서 우리에게 A 범절과 풍습을 가르쳤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있었다는 것, 사람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걸 되게 중요한다. 그래서 16세기에는 기자 실기라고 하는 이 책이 대박을 터뜨리죠. 기자를 우리의 조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훈구와 사림을 구분하는 것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의 사화, 그 다음에 각 왕들의 어떤 정책들, 그 다음에 붕당, 그 다음에 한국, 다음 시간에 이게 대박 어려워지는 부분들, 그런데 재미는 되게 많은 부분, 왜? 되게 정치사 부분들이잖아요. 정치사는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뭐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어떤 분은 암기 죽겠어요. 막 이런 분도 계시긴 해요. 이제 사화부터는 일단 재밌어집니다. 일단 싸워. 근데 좀 복잡해. 되게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돼. 여기서부터 여러분, 어떤 친구는 이 부분 정말 어려워 죽겠어, 선생님. 선생님 제가 10번 들었는데요. 힘들어 죽겠어요. 막. 문제를 풀려요. 그럼 됐지 뭐. 이게 역사 공부할 것도 아니잖아. 역사 전공할 거야? 많이 먹어가지고? 아니잖아. 그래서 빨리 합격해.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사하, 붕당, 한국,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재밌는 내용. 선생님은 재밌었어, 개인적으로. 네, 불교보다 더 재밌는 내용이 사하, 붕당, 한국. 되게 다이나믹해요. 재밌습니다. 연결고리 해서 연결되니까. 다음 시간에 이렇게 연결하고,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